수천 년 전 고대 세계의 지평선을 지배했던 거대한 이름,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웅장한 위용과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광대한 영토를 아우르며 대제국의 기틀을 세웠던 이 위대한 문명이 과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니 어쩌면 단 한 사람의 등장을 계기로 산산조각 나버렸을까요? 겉으로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던 견고한 제국이 어째서 그리도 허무하게 몰락했는지, 그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6세기 작은 부족 국가에서 시작된 페르시아는 키루스 대왕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강력한 제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순식간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소아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발돋움했죠. 그야말로 눈부신 속도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황금기는 다리우스 1세의 통치 아래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 제국을 하나의 견고한 시스템으로 엮어낸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정복한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통치 철학이었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제국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독려했던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이 어우러져 더욱 강력한 하나의 힘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페르세폴리스 궁전의 웅장한 계단을 따라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의 전통 복장을 입고 조공을 바치는 경이로운 행렬을 말입니다. 그 모습은 제국의 다문화적인 힘과 평화로운 공존을 상징하는 듯했죠. 또한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20여 개의 사트라프, 즉 총독령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각 사트라프에는 왕이 임명한 총독이 파견되어 중앙정부의 명령을 수행했죠. 이들은 광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제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행정구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제국의 심장부가 모든 말단까지 생생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 불멸의 1만 부대는 그 이름만으로도 적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죠. 이들은 언제나 1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며 한 명이 쓰러지면 즉시 다른 병사로 충원되어 불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정예 부대는 페르시아의 군사적 이용을 상징하며 제국의 광대한 국경을 수호하고 왕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드넓은 평원을 가로지르며 이염있게 행진하는 불멸의 부대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막대한 부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정복한 땅에서 걷어들이는 풍부한 세금과 교역을 통해 쌓아올린 금은보화는 제국의 곳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은 거대한 궁전을 짓고 왕의 길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며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죠. 왕의 길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의 대동맥과도 같았습니다. 이 길을 통해 정보와 물자가 신속하게 오가며 제국의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박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함과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는 듯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언젠가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위대한 제국의 영광 뒤편에는 서서히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병들어 가듯이 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찬란한 제국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위협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영원할 것 같던 페르시아 제국,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곪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거대한 제국의 영광 뒤편에는
서서히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국의 심장부인 왕실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왕좌를 둘러싼 암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핏줄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제거하려 들었고 궁정은 늘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화려한 베일 뒤에 숨겨진 권력 다툼은 제국의 중심부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었죠. 왕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제국 전체의 결속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도입했던 사트라프, 즉 총독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제국의 약점으로 변해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변방의 총독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죠. 그들은 마치 작은 왕국이라도 되는 양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고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앙의 명령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가 온몸에 피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았죠. 이처럼 각 지방의 총독들이 중앙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가자 제국의 구석구석에는 서서히 불신과 이반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불멸의 1만 부대 같은 정예 병력은 제국의 자랑이었지만 그만큼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했죠. 이 거대한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어깨 위로 얹어졌습니다. 높은 세금과 부역은 제국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고 제국의 영광은 소수의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서쪽 지중해 넘어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의 오랜 갈등 역시 페르시아의 국력을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전쟁과 크고 작은 분쟁들은 제국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도 같았죠. 승리도 있었지만 그 대가는 늘 혹독했습니다. 바로 이때 서쪽 끝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왕국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시켰고 그의 아들로 태어난 한 젊은이는 더욱 놀라운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젊은 사자의 눈빛을 가진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동방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운명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서서히 드리워지는 그림자 속에서 불안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젊은 사자의 눈빛을 가졌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동방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한 오랜 야망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원전 334년 그는 마침내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 대륙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운명의 대결은 그라니코스 강변에서 펼쳐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서부 총독들이 연합하여 알렉산더의 진격을 막아섰지만 젊은 알렉산더는 주저함이 없었죠. 그는 직접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돌격했고 마케도니아군의 기동성과 정교한 팔랑크스 전술은 페르시아의 방어선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 측에서는 그들의 영토 깊숙이 들어온 작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군대가 이렇게 빠르고 강력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첫 전투의 승리는 알렉산더에게 자신감을, 페르시아에게는 지독한 패배감과 함께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동안 무적이라 여겼던 제국의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은 불안한 예감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거침없이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3년 시리아 북부의 이수스 평원에서 제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3세는 수십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나타나 알렉산더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거대한 병력의 규모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병력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좁은 지형을 활용한 기습적인 전술로 페르시아군의 대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투가 격화되자 다리우스 3세는 전세가 불리해지는 것을 깨닫고 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왕이 전장을 벌이고 도망치는 모습은 페르시아군 전체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고 결국 페르시아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수스 전투의 결과는 다리우스 3세에게 더 큰 개인적인 비극을 안겨주었는데요. 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알렉산더의 포로가 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국의 황제가 가족을 잃고 도주하는 모습은 페르시아의 영광이 서서히 꺼져가는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운명의 대결은 아직 남아있었죠. 기원전 331년 메소포타미아의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거대한 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번이야말로 알렉산더를 완전히 격퇴하기 위해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긁어모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다고 전해지죠. 알렉산더는 여전히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의 전술적 천재성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군의 거대한 전열을 흔들기 위해 기병을 활용한 기만 전술을 펼쳤고 이내 페르시아군의 중앙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작은 균열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듯 페르시아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의 정교하고 대담한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페르시아군 사이로 알렉산더의 정예 기병대가 거침없이 파고들었고 다리우스 3세는 또다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담한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이자 심장부였던 페르세폴리스로 진격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페르세폴리스 궁전은 한때 제국의 위용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정복자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곳에서 막대한 보물을 손에 넣었지만 기원전 330년 알 수 없는 이유로 페르세폴리스 궁전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영광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불타는 페르세폴리스의 밤하늘은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제국의 핵심부가 이처럼 허무하게 와해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역사는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가 불타오르는 그 순간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제국의 심장이었던 왕궁이 재가 되는 동안 다리우스 3세는 또다시 비참한 도주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던 부하들의 배신과 음모 속에서 다리우스 3세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죠. 그의 죽음과 함께 기원전 330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위대한 문명이 한 사람의 정복자에 의해 그리고 내부의 균열과 함께 완전히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었죠.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히 제국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복한 페르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심지어 일부를 자신의 통치 방식에 통합하려는 놀라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페르시아식 복장을 착용하고 페르시아 귀족들을 요직에 등용하며 자신의 병사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의 결혼을 장려했죠. 이는 단순히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헬레니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의 원대한 비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찬란한 유산을 자신의 새로운 제국에 흡수하여 단순히 마케도니아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우려 했던 것입니다. 정복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하고 거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왜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단순히 알렉산더라는 한 천재적인 정복자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몰락 뒤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었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용맹한 전사라기보다는 나약한 통치자에 가까웠습니다. 연이은 전투에서의 도주는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죠. 제국을 이끌고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는 마치 선장이 없는 배처럼 거대한 제국을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침반을 잃은 거선과 같았다고 할까요? 다음으로는 내부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사트라프, 즉 총독 제도를 운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총독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희미해졌고 이는 제국 전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내부의 균열은 제국을 근본부터 흔들었던 셈이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도 큰 이유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새로운 전술과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군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술과 기동력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거대한 규모의 군대만을 맹신하던 페르시아의 군사 전략은 소수정예로 빠르게 움직이는 알렉산더의 전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던 제국은 결국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역사는 승리자만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자의 비극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그 비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나 조직, 그리고 개인에게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과 내부의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뼈아픈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해 보이는 존재라도 내부의 부패와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함,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앞에서는 외부의 작은 불씨 하나에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죠. 역사의 강물은 언제나 흐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